국민의힘이 8명의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줄였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와 함께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안 후보와 경쟁을 벌이던 나경원 후보 등 4명은 탈락했습니다. 먼저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절반만 선출하는 1차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100% 여론조사 결과인데 선거법상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3강으로 꼽혔던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들에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남은 한 자리는 치열한 경쟁 끝에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경영자 출신 그리고 또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런 제 모든 것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데이를 열어 후보 4명의 2차 경선 1대1 토론 상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1대1 주도권 토론과 사자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진행합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가 다시 한번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번 컷오프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탄핵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재편됐습니다. 특히 탄핵을 찬성한 안철수 후보가 반대를 주장한 나경원 후보를 꺾고 올라가면서 향후 경선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줄인 1차 컷오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3강 구도 속 남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거머쥐게 됐습니다. 안 후보 진출 배경을 놓고 비록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됐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된 조사 방식이 향배를 갈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받았던 안 후보가 수혜를 입었던 건데 이로써 탄핵 찬반에 둘러싼 경선 구도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탄핵 찬성 안철수, 한동훈, 탄핵 반대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2대2 대결이 성립됐던 겁니다. 먼저 탄핵 반대 측은 이 같은 구도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지지층이 겹칠 수 있는 나 후보 대신 안 후보가 올라오며 한동훈 후보와 사이에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한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마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한 후보 입장에서도 안 후보의 경선 통과를 마냥 반갑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 후보 진출 시 3대1 구도로 탄핵 찬성의 선명성을 더 부각할 수 있었던 건데 다만 궁극적으론 본선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 찬성 표심이 전략적으로 집결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한 후보 측 기대입니다. 물밑에선 이번 컷오프로 경선 레이스를 중도 하차하게 된 후보들을 상대로 한 러브콜 경쟁도 벌써 시작된 분위기인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4명의 지지세가 어디로 흡수될지도 변수로 남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덕수 출마설이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한대행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2+2 통상협상을 앞두고 한대행을 향해 어떤 최종 결론도 내면 안 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던 한덕수 탄핵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동안 임명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또 대선 출마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대행을 향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출마를 고민하는 건 본분을 망각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내에선 한대행이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출마를 결심해놓고 명분을 쌓으려 미국과 졸속 관세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역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주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정부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협상엔 당당히 임하되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 몫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선 한덕수 대행 탄핵 제안은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내 지지율 상위권에 오른 한덕수 대행을 집중 견제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민주당에서 거듭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겁박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요구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차출론이 당 경선 응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한덕수 재탄핵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한대행이 출마 고민에 빠져 대선 관리 책임을 망각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대행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추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출마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확실한 답은 못 받았지만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할 것이라는 당내 관측도 여전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한덕수 차출론이 되려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 대선 주자들을 띄워야 하는 타이밍에 한덕수 대행만 바라보다가 본선에서 필패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 당 지도부 역시 당내 경쟁이 더 주목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이 돋보이고 장점이 부각되고 이런 게 지금 되게 저는 희망하는 일이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또 좀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또 최종 대선 후보가 추려지고 나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 전망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산이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못산이즘을 추구하는 기만적 술수를 멈추기 바랍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당내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 탄핵이 오히려 대선 출마론에 명분을 더해줄 거라 내다보기도 합니다. 물론 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 해도 아직은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는 지지율과 후보 단일화 문제 등은 걸림돌로 남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의 배당이 이뤄진 당일 곧바로 회부 결정까지 내려진 겁니다. 통상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된 중대 사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 합의체로 넘깁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부 심리만으로 결론 내릴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스스로 낸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노 대법관은 평소에도 선거 관련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번 사건에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회피를 선택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조 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를 면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앞둔 이 전 대표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장 첫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은 첫 합의 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규를 보면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에서 다룰 사건을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관건은 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리느냐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소부 선고처럼 만장일치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 더 빠른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소추 특권이 단순히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춘다는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결국 선고하지 못한 채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도 심리를 지속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관행에 비추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데 빨라도 넉 달에서 5달이 걸린다고 예측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장례식은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가 있는 YTN 유럽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일정이 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기경단이 교황 선종 후 처음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장례 절차를 논의한 뒤 교황청이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이곳 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 성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미사는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 총대주교와 추기경, 주교들도 참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훈 주교, 염수정 추기경, 임민균 신부가 참가합니다. 검소한 삶을 실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장례 예식을 대폭 간소화하도록 지난해 장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의 관은 전임 교황들처럼 편백 아연 느릅나무로 만든 삼중관을 쓰지 않고요. 목관 한 개만 사용했습니다.
네, 일반 신자들의 조문은 언제부터 이뤄지나요? 네, 23일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마르타 집에 안치된 교황의관은 23일 오전 9시 이곳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됩니다. 운구의식은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이 집전합니다. 운구 행렬은 산타마르타 광장과 성베드로 광장 등을 거쳐 대성당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장례 미사일까지 교황의관은 대중에 공개되는데요. 이 기간에 일반 신자들도 성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해 조문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후 교황의관은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됩니다. 대부분의 전임 교황은 사후 성베드로 대성장에 안장됐는데요. 교황은 바티칸 밖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무덤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고 라틴어로 프란치스쿠스라는 비문만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역대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안치된 교황은 1903년에 선종한 네오 13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BBC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되는 교황으로는 1669년 이후 처음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은 로마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최초의 성당입니다. 생전에 교황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아 성모에게 기도하고 은총을 구했습니다. 네, 이제 교황 선종 이튿날인데요. 바티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티칸에는 교황을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신자들과 여행객들은 부활절 다음 날 갑작스레 전해진 선종 소식에 안타까운 심경을 표하며 교황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회복하던 중에 현지 시각 21일 오전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신부전을 사인으로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퇴원 후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 2주간 휴식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부활절에도 직접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만나며 끝까지 대중 곁을 지켰던 만큼 교황의 선종은 충격과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서울 명동성당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염수정 추기경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분향소를 다녀갔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동성당 외벽에 걸린 대형 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부활절 다음 날 선종한 교황을 배웅하기 위해 우산을 든 추모객들이 하나둘 성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명동성당은 2014년 교황이 방한하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초대할 만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추모객들은 신자든 아니든 시대의 어른인 교황을 한마음으로 애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도와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계셨고요. 세월호 그 아픔에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그 아픔을 같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 앞서 분향소를 찾은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등 천주교 주교단도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번 교황 선종과 관련해 주교회의 차원의 공식 미사 없이 교구별로 추모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2년간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신자들에게 9일 기도를 권장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2+2 회동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먼저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내일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각 부처 실무진을 포함한 대표단을 이끌고 비행기에 오르는데 우리 시각 모레밤 열리는 이 관세 협의에서 미국과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본격 대미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앞둔 탓인지 모든 것은 협상이 끝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경제사령탑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 출발하는데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들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율 산정에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외됐는데 정부는 일단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선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불쑥 나타나고 방위비 문제도 거론했던 터라 한미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저녁 열리는 2+2 회동에는 우리 측 최상목, 안덕근, 미국 측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는데 안덕근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그리어 대표를 만나 조선,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가 우리 산업에도 조금씩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2+2에서 한미가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결국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4파전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 이게 제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네,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강성 보수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형성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 강성 보수층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에 주력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4강에 진입한 거죠. 안철수 의원의 4강 진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게 계엄은 반대, 탄핵은 찬성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의 쇄신, 혁신을 통해서 대선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이 4강에 진입함으로써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1차 경선의 경선룰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한 35% 안팎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무당층이 한 20%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5% 정도가 여론조사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 당심이 대략 한 70% 내지 80% 왜냐하면 무당층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심과 민심 당심 한 80, 민심 20% 정도가 안철수 의원을 수용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 의원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안 의원이 치고 올라온다는 그 판도 흐름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네 번째 누가 끼느냐가 관심거리고 이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를 가지고 굉장히 점을 치는 여러 가지 분석과 기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나 의원하고 안 의원이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 의원이 좀 실점을 했습니다. 나 의원이 이제 안 의원을 도발을 해서 안 의원이 맞받아치는 이런 형국이 전개가 됐는데 여기서 실점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의원이 이 4강에 진입을 할 경우에 탄핵 찬성과 반대가 3대 1이 됩니다.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3대 1로 짜인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탄핵을 놓고 2대 2로 이렇게 2분 포인트가 된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3대 1로 가는 것보다는 2대 2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3일 지난 지가 언제고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지가 지금 언제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하루가 멀다 않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을 놓고 저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한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낫긴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대1 구도가 아닌 찬탄 대 반탄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향후 시나리오를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가 적용이 되었다고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100%이기 때문에. 네, 듣고 왔습니다. 대체로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면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았는데요. 천하람 의원은 이렇게 좀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그 민심 당심 흐름이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권한대행의 말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이 상승세가 한꺼번에 좀 그 분출할 수도 있다. 2차 경선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게 그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경선은 당심이 좀 더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더 이렇게 더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원 투표가 50%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원 구성을 보면요, 영남이 40% 조금 넘고 또 수도권도 대략 40% 정도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 충청, 호남, 제주, 강원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좀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그 결선에 진출한다 이렇게 좀 보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 얘기는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그 한동훈 후보한테 앞으로 이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거를 미리 1차 경선에서 보여준 여론조사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나오지 않은 오세훈 유승민 후보 지지세도 분명히 흩어졌을 거예요.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오세훈, 유승민 이 두 분은 단핵에 대해서 찬성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갔을 거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도 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2차 경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합 집산이 일어날 것이냐는 지금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선택 방식도 금방 엄 소장 말씀하신 대로 당원 몫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이번에 특이하게 토론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 방식을 후보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상대방을 선택을 할 때 어떤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면은 그 사람이 불리할 거냐 유리할 거냐도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에게 모두 다 토론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 후보가 불리할지 유리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알거든요. 아, 그게 어떻게 되는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상대가 지정을 하면 그건 1대1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 방식이 지정을 당한 있어요. 대로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뭐 하여튼 요즘에 그 경선 방식이 그 노래하는 경선 방식에서 뭐가 좀 채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토론 방식도 어떻게 전개할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택 방식, 토론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2대2 구도로 된 탄핵을 놓고 2대2 구도로 된 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될 것이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일주일 뒤를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도 지금 봐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대구에 가가지고 포항에 가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 가령 대표적인 대구 서문시장하고 포항의 죽도시장에 가가지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다시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핵의 지금 늪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역 민심이나 당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크로비스타에 가면서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국힘 지지자층에서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가지 데일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있었죠.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해서 50.2를 찍었고요. 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좀 높지 않은 고만고만한 사실 그런 수치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박스권에 갇힌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조사한 건데요. 사실 지난주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ARS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를테면 침묵의 나선 같은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층이 응답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이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내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반드시 이게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안철수 의원이 예상외로 4강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국민의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상당히 달라진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대2로 갈린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4강에 진입했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참패했을 가능성, 흥행해서 참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당심 70%, 민심 대략 한 20% 이 정도가 안철수 의원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변화, 쇄신, 혁신이 바로 혁신의 계기가 마련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후보들이 이제 4명으로 추려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까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이 4명의 후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예측이 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잖아요. 네. 선택도 있고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2대2가 됨으로써 일단 관심은 좀 끌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3대1이 됐더라면 국민들은 이 국힘당의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2대2가 되면서 일단 한번 들여다볼 만하게는 됐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문제는 2대2의 이 싸움도 중요하지만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과의 이 관문, 한덕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은 이게 본 게임이 아니고 본 게임은 지금 차후에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좀 끌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독주 체제는 현재 너무나 지금 확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50%를 넘었다는 것은 의미를 분명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국힘당 쪽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정말로 재미있는 경선, 뭔가 내실이 있는 경선, 탄핵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이런 경선이 아닌 진짜 좋은 경선을 할 필요가 있죠. 네, 뭐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면 또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위까지도 출범이 됐잖아요. 네.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출마 안 할 거면 벌써 빠졌죠. 출마 그리고 지금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번 주에 있을 한미 협상입니다. 한미 협상에 물론 지금 장관들이 2분 워싱턴 현장에 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예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도 분명히 자기가 하는 결정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중에 진행이 될 이 한미 관세 협상 플러스 지금 원스톱 협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결정이 될 텐데요. 이 협상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 중대 기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목요일 24일, 그 다음날 25일. 그때 이제 24일은 특히 국회 시정연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은 이번 주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 2분이 가 계신데 일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실무 협상을 거쳐서 다음 주 정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방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때 성과가 나오면 본인의 어떤 성과로 기록이 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연대 의사를 계속 피력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최종적으로 끝나서 5월 3일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소 15%에서 20% 정도 높아질 건데 이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 그리고 2번째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구냐 이게 이제 된 다음에 5월 3일 이후죠. 그러니까 5월 4일 사퇴 시한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노코멘트에서 코멘트로 바뀌는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인데 5월 4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직을 사퇴해야 된다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퇴 시한은 그 전에 있어야 되고요. 5월 3일 날 후보가 결정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결정이 되어버릴지는 모르지만 5월 3일까지 간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죠. 그렇게 따지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시기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시기는 시간차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또 하나의 관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5월 3일 이후부터 5월 10일, 11일이 등록일인데 후보 등록일인데 이 사이에 이제 정말로 큰 텐트, 빅 텐트, 뭐 그랜드 텐트, 뭐 이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비는 좀 몇 개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요. 잠깐만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포인트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IMF는 22일 오늘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월에 2%,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1.4%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무역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 2.8%가 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서 걱정이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나누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출마 여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또 한 번 탄핵 재추진 이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이 출마를 재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안을 이제 본회의에서 보고하거나 내지는 보고하기 전에 사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테면 이제 민주당한테 공세를 당해서 이 언더독 이미지 이런 이제 그 이미지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출마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아직은 그냥 정치 공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탄핵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 수긍하지 않지만 국민들한테는 하여튼 탄핵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들은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재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탄핵 절차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 정치적인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을 진행한다는 게 매우 어렵고요. 또 하나는 탄핵 절차가 시작이 돼버리면 사퇴가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기미가 보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굉장히 즐겁게 권한대행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할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느긋하게 탄핵 소추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보 등록일이 10일, 11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5월 3일이나 4일 사퇴를 하고 총리 권한대행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시기가 저는 1차 단일화의 어떤 그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하고 단일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5월 3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인데 여론조사로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되면 한 2, 3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줄이면 이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남은 이제 하나가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하고 이 단일화 또는 선거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이준석 의원은 아직은 단일화나 선거 연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대략 저는 그 마지노선이 5월 20일 전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단일화 또는 선거 연대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빅텐트는 1차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그리고 2차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단일화 또는 선거 연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뭐 금수의 마음이 아니면 단일화 운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좀 강도 높게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저렇게 그냥 끄집어내려서 목을 잘라내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텐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여러 단계의 텐트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사실 단일화나 뭐 후보들의 이합 집사는 선거일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6월 3일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투표용지도 중요하죠. 근데 투표용지 인쇄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얘기는 진행이 될 거고요. 투표 날 아침까지도 원래는 그 이합집산 얘기, 단일화 얘기는 어느 선거에서나 있어 왔고요. 또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 텐트 얘기, 연정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아마 6월 3일 아침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텐트가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텐트 이야기도 계속되고 또 한대행의 출마 이야기도 이어지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벌써 입조심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마이크를 끄려다가 잘 안 되니까 행사 관계자가 아예 마이크를 옆으로 치웠고요. 이 후보 그 뒤에야 발언을 이어갑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증폭기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후보가 마이크에 민감해하는 이유 바로 이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달 12일부터인데요. 선거법은 이 기간이 아닐 때는 확성장치를 쓰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죠. 다만 직접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다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이재명 후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선거법이 굉장히 엄해요. 그 명함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마이크 쓰는 거, 그래서 사실 저런 정도의 그 회합에서 마이크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관련된 얘기나 선거 지지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꼬투리를 잡힐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일정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일정도 하루에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만 하고 있고, 가서도 굉장히 말 조심을 하고 있고, 특히 라이브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극도로 조심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이제 부자 몸조심인지 정말로 몸조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정이 지금 현재 경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일정을 하나, 2개, 3개, 4개를 하나도 하지 않으나 지지도는 뭐 90% 내외이기 때문에
전혀 경선에는 지장이 없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사법 리스크. 그건 지금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법 리스크가 선거법이잖아요. 그것도. 네. 예. 그래서 더 지금 민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이 당선되면 주가 5천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약을 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죠. 이런 이제 공약은 확성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꼭 이 선거법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이제 압도적인 후보로서 이 부자 몸조심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압도적인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언론 노출도 가능하면 줄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대선 주자들 그래도 이제 3명의 대선 주자들이 있잖아요. 이 주말 호남 경선 앞두고 텃밭 표심 쟁탈전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호남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중요한데 득표율도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호남 표심은 언제나 민주당에게 중요한데요. 대개 민주당 경우에는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일단 투표율도 높고요. 그리고 지지도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는 민주당 경선에는 뭐 크게 지장이 없고요. 기왕의 그 지지도 추세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선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선이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들이요? 네. 지금 원래는 네네. 한 뭐 DJ 경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경우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찍고 지지도도 90%에 육박을 하거나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정도의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지금 이 경선에서 열기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열기를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증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호남을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투표율인데 그 전조 증상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4.2 담양군수 재선거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첫 의석을 그 군수를 가져갔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민심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투표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설사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호남에서 투표율이 낮게 되면 이게 정통성이라든지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 투표율, 득표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득표율은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90% 안팎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호남에 연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그 좌장이 2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좌장을 정치적으로 일단 박지원 의원을 들 수 있고 근데 이분은 이재명 전 대표를 열심히 돕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정세균 전 총리 그러니까 이분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호남의 민주당 좌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호남에서 득표율을 이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투표율입니다. 호남 투표율이 지난번에는 40.2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이렇게 투표율이 왜 낮냐면요. 호남의 유권자가 대략 한 440만 명 됩니다. 430에서 440만 명 사이인데 호남이 유난히 이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은 이제 등록을 많이 해야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 유리하니까
무슨 사돈네 팔촌, 뭐 아들, 딸까지 다 등록을 해놓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50%를 넘겨야 된다. 이런 이제 그 투표율 목표치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남에서는 70%가 넘었습니다. 네. 70.8.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56.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는 투표율 50%, 득표율 90% 이렇게 이제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전당대회 때 호남 투표율이 20%대였거든요. 근데 목표를 50% 상당히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하셨던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개는 이런 정도의 사건 경우에는 그 소부에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된 소부에서 하고 그냥 말아요. 처리하고 마는데 이건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이 결론에 대해서 시비가 붙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하여튼 이 정치적인 의미를 충분히 사법부가 신경을 썼다, 배려를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원합의체로 갈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 대법원의 속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3월 26일 날 그 2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바로 대법원으로 3월 28일 날 이틀 후에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이게 피고인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는 상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만이 상고를 했고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하여튼 300페이지짜리 상고 이유서를 써가지고 4월 10일 날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월요일이 이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답변서를 내야 되는 시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냈습니다. 냈더니 바로 소부에 배당을 해서 이렇게 빨리 대법원이 움직이지 않아요. 무죄 선고하고 한 달도 안 됐네요. 대법원은 그냥 천천히 가요. 그래서 대법원이에요. 근데 바로 소부 배당을 하고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전원 재판부로 회부가 돼서 오늘 심리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초스피드입니다. 대선일이 지금 4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633 원칙을 적용하면은 6월 26일까지 대법원이 결론을 내면 되는데 더 빨리 한다고 그래서 가령 한 달 안에 한다거나 2달 안에 한다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피드로 대법원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언제 선고가 날지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는가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 정도 속도의 의미는 뭘까요? 근데 저는 이제 대법원이 꼭 그 판결, 그 3심 판결을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국민적 관심을 이제 의식해서 아무튼 심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 정도로 풀이가 되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론을 낸다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고법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 무죄로 확정하는 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는 이제 상당히 큰 핵폭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게 고법으로 파기환송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 민주당 쪽에 굉장하게 이제 불이익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결을 꼭 내겠다는 의지보다는 심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 정도의 의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 의원님의 말씀은 어쨌든 이런 재빠른 움직임이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한 4-5달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밖 성당의 지하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평생 검소함을 실천했던 교황의 장례식은 오는 2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했습니다. 교황청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밖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묻어달라는 교황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교황 중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안치된 교황은 1903년에 선종한 레오 13세가 마지막입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은 로마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최초의 성당입니다. 생전 교황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 성당을 방문해 성모에게 기도하고 은총을 구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생전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순방을 떠나실 때 혹은 병원 퇴원 직후에도 찾아가셔서 유언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덤엔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고 소박하게 라틴어로 프란치스쿠스라는 비문만 새겨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바람에 따라 간소한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난해 이미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 분량에 달할 정도로 세세했던 장례 예식을 대폭 간소화했는데 편백, 아연, 누름나무로 만든 삼중관에 시신을 안치하던 것을 목관 1개로 줄이고 조문도 허리 높이의 관대 위에 시신을 눕혀놓는 대신 관에 안치한 채로 진행되도록 바꿨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대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왔던 교황. 장례식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에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관에 안치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현지 시각 22일 공개됐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후 첫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속에서 교황은 바티칸 내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있는 관에 붉은 예복을 입고 누워있고 머리에는 미트라를 쓰고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습니다. 관은 붉은 천으로 장식된 나무 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추모를 위해 오늘 오후부터 명동성당에서 일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후 3시 명동성당 지하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 조문을 시작으로 일반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주교회 차원의 공식 추모 공간인 명동성당 분향소는 교황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현직 교황으로는 역사상 처음 자서전을 냈습니다. 교황이 선종한 뒤 이 책의 주문량은 이전보다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소가 담긴 책이 명동성당 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교황이 직접 쓴 자서전 희망입니다. 이 책은 교황 선종 뒤 나올 예정이었지만 25년마다 돌아오는 성스러운 해 희년을 맞아 출간 시점을 올해로 앞당겼습니다. Il vero protagonista è il Signore che mi ha portato per mano, mi ha portato avanti. E pregate per me, io pregherò per voi. 교황은 삼촌 결혼식에서 만난 여성의 마음을 빼앗겼던 일화나 어린 시절 영적 체험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수녀님들의 이러한 자애로운 돌봄과 저의 깊은 영적 체험은 제 삶에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비밀 절차 콘클라베 순간도 회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번째 투표에서 69표를 얻었을 때 자신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5번째 투표에서 교황 선출에 필요한 77표가 나왔을 때 박수갈채가 터져나와 결국 몇 표를 얻었는지 듣지 않았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서전은 대형 서점의 실시간 온라인 판매량 상위권에 올랐는데 출판사 측은 교황의 선종 직후 책 주문이 10배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0대 남성의 방화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국과수는 방화범이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복도 위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연이어 걸어갑니다. 방화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에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에선 방화 피의자 A씨의 이동 경로와 방화 도구인 고압 세척건을 사용한 흔적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불꽃을 내는 데 사용된 세척건은 심하게 탄 상태로 현재 정밀 감정 중입니다. 감식 결과 불은 피해가 집중된 두 세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불이 같이 동시에 났다고 보시는지? 연결 부위가 없이 발화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방화 현장에서 숨진 A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일단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인데 검색 기록을 통해 유류 구입 과정 등을 살필 거로 보입니다.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이렇게 임시 대피소도 마련됐는데요. 한쪽에는 지원 식량도 쌓여 있습니다. 지자체에 숙소를 신청한 이재민만 19명으로 집을 보러 잠시 돌아온 주민은 그저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전기하고 가스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복구가 돼서 여기서 다시 빨리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피해 세대 주변엔 스프링클러와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소방은 해당 아파트 건립 당시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방화 피해자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다툰 뒤 망치로 천장을 때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사 5개월 만에 살던 아파트에 다시 돌아와 불을 지른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방화 피의자 60대 A씨를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은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욕설을 하니까 좀 무서웠죠. 공포스러웠고. 마주칠 때마다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A씨는 특히 바로 윗집에 살던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9월 추석된 몸싸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불타고 부닥치는 그런 소리? 그게 시끄럽다고 엄마한테 해코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밀치다 보니까는 저도 넘어졌고. 서로 고소를 취하면서 폭행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후에도 A씨가 시끄럽다며 망치로 천장을 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반복된 걸로 보입니다. 다 들고 자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망치를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그게 진동이 저까지 느꼈어요. 복수라고 할까요? 아마 이제 시끄럽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붙이고 장구치고 결국 5개월 만에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온 A씨는 윗집에 불을 질렀고 거주하던 60대 후반 여성은 불길을 피하다 전신 화상을 입고 4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아파트 주민과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화 피의자인 A씨의 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면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낮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차량 6대가 파손됐는데 추가 붕괴 우려에 40여 세대 1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체 전체가 흙과 함께 그대로 쓸려 내려왔고 다른 차량은 위태위태하게 걸쳐 있습니다. 철제 울타리도 부러진 채 아파트를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6대가 그대로 고꾸라져 파손됐습니다. 벤츠는 걸쳐 있었고 봉고차는 이렇게 돼 있었고 나머지 4대는 아예 들어가 버렸고 밑으로. 또 추가 붕괴 우려로 주민 40세대 120여 명에게 대피 안내가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만큼 사고 여파로 다른 곳도 무너질까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전에 이렇게 금이 쭉 갔었어요. 그런데 포장을 이렇게 다시 또 했어요. 거기를 하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괜찮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죠. 소방당국은 우천으로 집안이 약해지고 부수관로를 따라 흙이 흘러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추가적인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 방수포와 모래주머니를 깔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긴급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가입자 2,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건 지난 19일 밤입니다. 악성 코드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당사는 유심 관련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유심은 휴대전화에 끼워 쓰는 장치로 개인의 통신 인증과 식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는 고객 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SK텔레콤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유심 기기 변경과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또 피해 의심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이용 정지와 안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유심 정보 자체는 가입자 식별 정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인 것은 맞으나 현재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어떤 복제 유심에 대한 탐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재개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수사가 잠시 멈춘 지 넉 달여 만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과 달리 되레 제동이 걸렸습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인데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 나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가 내란 혐의 사건에 뛰어들면서 최상병 관련 사건 수사는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계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다시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1심 결과도 나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임 전 사단장도 참관할 예정인데 비상계엄 사태에서 수사력을 두고 숱한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지난 22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실제 지난 2022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전 씨를 체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검찰은 윤 씨가 부총장으로 있던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씨가 통일교를 떠난 지 오래라며 검찰 수사 역시 교단과 관계없는 윤 씨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고 대선 직후 친윤계로 알려진 의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후 전 수석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락한 정황을 토대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2급 비밀인 포대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의정 갈등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내년도 정원 동결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당국의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와 의대생, 전공의 등 10여 명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 1년 2개월 만에 첫 공식 만남입니다. 이 부총리는 먼저 정부와 의료계 사이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의학교육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교수님을 비롯해서 의학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늦었지만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 의대생들은 이 자리에서 정원 확대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2사 2호학번을 따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모델을 만들었다며 문제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도 이 사태의 이제 빠른 해결, 그리고 정부가 특히 교육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주신 것이 이거를 시작으로 이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의대생이 대화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이번 대화에 참여한 의대생들은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대생 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 등 사실상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유급 시한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였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0.7%포인트나 낮추면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던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치를 한 번에 1.0%포인트나 낮췄습니다. 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예측했습니다. 1월 2.0%에서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내린 겁니다. 비상계엄 영향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반영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더해지면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도 0.7%포인트 내리며 1.4%를 예측했습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 전망입니다. IMF는 무역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1월보다 0.9%포인트 대폭 하락한 1.8%를 예측했습니다. 중국도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을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긴축적 금융 환경 등으로 성장률이 1.7%포인트나 하락하며 0.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역 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과 주가와 시장 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온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무난히 2차 경선에 진출했고 남은 한자리 경쟁에선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중 안철수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습니다. 2차 경선은 오는 27일부터 28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공개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과 2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21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이나 후보 캠프 차원의 대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입에는 크게 오르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이 한창인 국민의힘에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확정되기 전 주 4.5일째부터 R&D 예산 확대까지 굵직한 정책을 미리 내놓는 건데 같은 공약을 내놔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양당 모두 약속한 주요 기관 세종 이전이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핵심 공약을 소개하는 보수 진영 후보들도 같은 고민을 겪는 모습입니다.
대학가 반값 월세나 노인 연령 70세 등 세대를 가리지 않는 공약이나 5개 서울 등 거대 담론도 내놓지만 정작 경선 흐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자구도 누구도 1등을 단정할 수 없는 경선 상황에서 개별 후보의 공약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4명으로 좁혀지고 2명으로 좁혀지면서부터 컨벤션 효과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여전한 한덕수 출마론도 이 같은 기류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빅텐트 구상의 일환이지만 바꿔 말하면 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진영을 대표할 또 공약을 최종 결정할 얼굴이 또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당 밖에 계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또 좀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선 레이스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이 맞붙는 공방으로 눈길이 쏠리는 건 역시 공약 홀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집권 비전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반면 보수 진영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 하나하나를 긴장감 있게 바라보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국민 공약 설명을 위한 이 시간 부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분야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 좀채 해결되지 않는 의대 정원 문제에는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일제히 호남 공약을 발표하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린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SNS를 통해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정책은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엔 윤석열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논란을 해소하자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물밑 통합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권 순회 경선을 나흘 앞두고 가장 먼저 호남으로 내려가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적어도 광주 전남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에서 5조 정도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김동연 후보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서해안 아리백 라인을 조성해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등 호남 공약을 구체화하며 표밭 따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동서를 횡단하는 교통망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오는 24일부터 1박 2일간 호남 지역을 누비며 새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은 본선을 대비한 듯 광주 전라는 득표율만큼이나 투표 참여율이 중요하다며 당원들의 적극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점검을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운영 방안 등 대선을 앞두고 강화된 보안 정책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조언을 받았습니다. 외부 보안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정은 올해 정해진 것만 28차례에 이릅니다. 여기에 증인 신문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첫날에만 무려 93분간 발언을 이어갔고 두 번째 재판 때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 목록만 1,300여 쪽에 달해 검토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만 38명에 이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 목록도 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쟁점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의혹과 탄핵소추 관계자들에 대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매달 서너 차례씩 12월까지 공판 일정을 정하면서 앞으로 10회 이상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구속기한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과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매주 한두 차례, 최대 4차례까지 공판이 열렸던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대로 2주의 3회 원칙으로 진행될 경우 1심 선고까지 꼬박 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창신역 인근 도로에 땅꺼짐이 생겨 주변 통행이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경기 연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중앙이 움푹 파인 도로 뒤로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낮 12시 50분쯤 서울 창신동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 이면도로에 가로 세로 폭 1m, 깊이 30cm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피해를 본 차량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종로구청은 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세워져 있고 그 사이로 우산을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손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브러졌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주류 운반 트럭에서 술병이 쏟아지자 인근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술 상자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경찰차가 처음에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까지 오고 이제 너무 많이 어질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의 상인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걸 목격해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인근 도로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회색 경차 한 대가 주차장을 지나 건물 방면으로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파출소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 술을 마시자 그때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량을 압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국에 여름철 비처럼 많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차오른 물에 고립돼 구조되고 빗길 교통사고와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가 설치한 외줄에 의지해 고립됐던 사람들이 물길을 건넙니다. 고사리 꺾으러 차를 타고 갔던 일행이 폭우에 물이 차올라 오도 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겁니다. 물 건너서 구조해 본 경우는 이제 태풍 때나 그럴 때는 좀 있었는데 이제 고사리 꺾다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구조한 적은 처음입니다. 170mm 넘게 비가 내린 한라산에서 쏟아진 물이 유입되면서 평소엔 말라있던 하천의 상류 쪽 수위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한라산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성산읍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애월읍에서는 전신주가 강풍에 쓰러지는 등 소방당국에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광양시 남해고속도로 광양터미널 부근에서는 SUV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강풍과 폭우에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전남 화순 화학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기둥이 꺾여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공사와 제조사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서 있어야 할 풍력발전기가 아래를 향해 꺾인 채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마치 빨대를 구부려 꺾어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전남 화순군 화학산에 있는 풍력발전기 11기 가운데 1기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풍력발전기가 있는 산 아래 마을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타워 높이가 127.5m에 달합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민가가 없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뭐 천둥번개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뭐라고 기도 안 하는데 뭐 너무 그런 소리가 났다냐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풍력발전기 10기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지시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동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지난 2023년 6월에 준공돼 가동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에도 견디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라서 차후에 좀 외부 힘이 가해졌거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 날씨도 아주 좋았으니까. 해당 업체는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포스코 ENC 관계자 등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시공사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 현장 관계자, 감리사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ENC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액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최근 연세대 법인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연세대 법인 전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명의의 유령회사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중간 유통업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해 3억 7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선발 하영민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두산을 꺾고 2연패를 끊었습니다. 두산은 3연패를 당하며 9위로 떨어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키움 하영민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커브와 슬라이더,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에 두산 타자들의 방망이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7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무사사구 3피안타 무실점. 지난 두 경기에서 연속 6실점으로 흔들렸지만 다시 잘 던지는 하영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고 또 오늘 또 좋은 모습 또 보여줘서 오늘 좀 승리를 좀 꼭 하고 싶어서 더 집중해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 타선에선 2대0으로 앞선 3회 푸이그가 대형 투런 홈런을 날렸고 오선진은 2회 적시 2루타에 이어 6회에도 득점으로 이어진 안타를 쳐내며 팀의 연패 탈출에 앞장섰습니다. 두산은 5대1로 뒤진 9회 양의지와 김재환이 차례로 담장 밖으로 공을 보냈지만 한 점 차를 넘어서지 못하고 3연패를 당했습니다. 친정팀 SSG에서 롤 모델이었던 김광현과 떨리는 맞대결을 펼친 KT 오원석은 선배를 넘어서고 시즌 3승째를 따냈습니다. KT는 3번 타순에서 허경민이 3안타 2타점을 올리고 허경민과 교체로 들어간 권동준도 8회 2타점 2루타를 쳐내며 팀의 9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3연승을 달린 KT는 승률에서 앞서 하나를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NC는 승리를 눈앞에 둔 9회 말 LG 박동원에게 동점 솔로골을 맞았지만 연장 10회 초 김희집의 결승타로 힘겹게 승리하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자유계약 선수 중 최대어로 꼽혔던 현대건설의 미들 블로커 이다현이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김연경이 은퇴하는 흥국생명은 여러 구단과 경쟁 끝에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이다현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라운드 2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이다현은 꾸준히 V리그 최고의 미들 블로커로 활약을 했고 지난 시즌엔 블로킹과 속공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다현의 입단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삼산체육관 올 때마다 이제 관중도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뭔가 경기력도 좀 삼산에서 잘 나왔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거의 18게임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상혁은 경북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최종 선발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0을 넘어 1위에 올랐습니다. 첫 점프에서 2m 15를 넘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한 우상혁은 이어 2m 20과 2m 30을 차례로 1차 시기에서 성공한 뒤 부상 방지를 위해 더 도전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습니다. 우상혁은 지난 2월 체코에서 열린 시즌 첫 점프에서 2m 31로 우승했고 같은 달 슬로바키아 대회에서도 2m 28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낮 동안 기온도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척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강릉 15도 등 동해안은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는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오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호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또 한 차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 16도, 부산 14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4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5도, 대구 23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